네, YTN 라디오 이슈앤 피플 오후 1시에 들을 만한 시사 뉴스 프로그램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슈앤 피플이 100위 안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저희가 퀴즈 내드리고 있습니다. 1번 든다, 2번 안 든다. 100위 안에 들까요, 기자님? 들지 않을까요?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풋볼 아시안 한준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들은 1위 든다가 아니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근 세상 이야기인데 요즘 뭐 축구 이야기가 계속 재밌고요. 활약상이 엄청나서 또 축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아스널 경기 결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 토트넘이 2대0으로 완패를 당했는데요. 사실 토트넘과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내에서 많은 라이벌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치열하고 또 오래된 좀 앙숙 관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력적인 부분이라든지 흐름을 떠나서도 홈팀이 항상 이긴다. 뭐 이런 흐름이 거의 지난 20경기,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토트넘이 이제 무려 9년 만에 홈에서 패배했고 또 그 기간만큼이나 처음으로 시즌 두 번의 대결을 모두 패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지금 최악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위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지 않나요? 예, 사실 뭐 경기 도중에 좀 답답해서 벗었던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아예 준비하지 않은 채 경기를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이제는 부상 리스크라든지 부상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리그에서는 충격의 홈 패배를 당했는데 또 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좀 다른 활약을 보이고 그랬죠. 예, 16강에 진출해 있고 2월에 세리에 A 이탈리아 챔피언인 AC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AC 밀란도 현재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대회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에서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스날을 5위로 밀어내고 4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지금 아스널은 뭐 거의 19년 만에 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반전을 이룬 반면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콘테 감독이 원하는 보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력이 더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라는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 시즌에 이제 한국 팬들도 콘테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또 도와줬기 때문인데 지금은 뭐 여론이 뭐 한국 팬들뿐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경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경기라는 게 이기고 지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스타 말고 이제 국내파지만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외모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분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지향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도 볼수록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 이적 여부가 관심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슈앤피플에서 단독으로 처음 보도해드린 겁니다. 한준 기자가 조규성 선수랑 통화를 했다고요. 조규성 선수랑 통화한 건 아니고요. 조규성 선수의 이제 현재 협상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그 대리인과 지금 조금 전에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전북 현대 구단 측의 소스로, 그리고 뭐 김상식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면담을 통해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여름에 조금 떠나기로 마음을 정했다. 조금 잔류를 한다. 잔류를 일단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알려진 대로 현재 아무래도 휴식을 좀 취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유럽에 가서 뛰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몸 상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북 구단 측에도 그렇고 뭐 에이전트 측에도 그렇고 이제 1월 이적을 접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군요. 예, 스페인 전지훈련을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가서 몸도 만들어보고 또 구단들 얘기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마인츠라든지 셀틱 같은 팀들이 공식 제안을 한 상태인데 그 외에 다른 팀들도 지켜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나왔죠. 뭐 미국은 사실 조금 본인의 선택지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1월 이적 시장이라는 게 유럽의 리그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즉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규성 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오퍼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의 그 전북 잔류가 지금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좀 이제 입장을 전해왔어요.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안 가는가 보다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내년이 아니죠. 여름에 결정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또 관계자 측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사실 조규성 선수가 이제 국내 리그에서 또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측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분들도 있고 구단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기왕이면 지금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 있을 때 떠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여러 출전 기회 측면에서도. 그 사실은 뭐 다른 선택들을 보더라도 모든 판단은 결과론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규성 선수가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1월 달에 있었던 이적설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네. 이적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이동경 선수가 이제 샬케로 임대 이적을 했었고 네네. 이동준 선수는 헤르타 베를린으로 갔는데 둘 다 몸 상태 문제를 겪으면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조금 이제 실패하고 좀 그 아쉽게 마무리된 사례들이 근래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월드컵을 치르기도 했었고 제안의 수준도 훨씬 좋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 과정에 일부 팀들은 지금 전지훈련도 진행을 하고 네.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각 팀들이 조규성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확실하게 그 스트라이크 포지션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회가 올 것이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규모 자체가 크니까 네. 설령 가서 조금은 헤맨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내친다거나 기회를 안 준다거나 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 되면 뭐 다른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더 많은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를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 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는 관중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죠. 굉장히 흥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지금 시점이 아니면 그렇게 여름에 또 다시 살아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스타일로 보면 자 셀틱, 마인츠 또 뭐 스페인 리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스타일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현재로서는 조규성 선수의 스타일을 보자면 그 워낙에 장신에 힘이 좋고 또 헤딩 능력이 좋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유럽의 모든 팀들이 원하고 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 팀의 스타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마인츠가 좀 마인츠. 괜찮지 않느냐. 리그의 수준도 높고 또 네. 유럽 5대 리그인데다가 이재성 선수도 활약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팀 내에서 현재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무려 2명의 선수가 부상 중이거든요. 네. 물론 한 명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수는 오히려 조규성 선수보다도 경험이 적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솔직히 더 높은 무대를 그렇죠. 원하고 프리미어리그를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마인츠로 가는 게 또 마인츠 감독과도 최근에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직접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네. 원한다고 얘기도 했고 또 그 감독이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지략가이자 명장으로 알려진 떠오르고 있는 젊은 감독이거든요. 네. 그런 감독들과 함께 한다면 조규성 선수가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미 일본 선수들이 많고 또 리그 수준도 조금은 낮은 그렇죠. 셀틱보다는 마인츠에 가서 뭔가 실력을 증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모도 실력도 또 여러 가지 피지컬도 훌륭한 조규성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독일 축구에서 좀 빛을 발하길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정은 뭐 본인과 구단 또 다 같이 네. 함께하는 거죠.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정말 영리한 플레이의 대명사인 것 같은데 예. 골도 넣지 않았었나요?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골을 넣지 못했지만 최근이 아니라, 전반기에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네. 있었는데 오는 주말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사수나와의 라리가 원정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일단 마요르카가 0대1로 졌어요. 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전반 39분에 올 시즌에 5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이제 경고를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네. 열심히 수비하고 좀 투쟁심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뒤를 뚫리거나 했을 때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움직이다 보니 또 경고를 받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끌었다라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거든요. 괜찮은 이유네요. 근데 전반 39분에 0대 0인데 뭐 마요르카가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그 상황은 프리킥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감독이 다른 지시를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걸 부르니까 쳐다보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조금 솔직히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그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을 정도니까 네. 하필이면 그 경고가 시즌 5번째 경고니까 다음 경기 그러니까 네. 설 연휴에 치르는 셀타비고와의 이제 라리가 홈 경기에 뛸 수 없게 됐거든요. 네. 조금 황당한 좀 결장이 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들 분석하세요? 약간 사실은 유럽 리그에서 한국 팀 선수들 뛸 때 인종차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한데요? 글쎄요, 이 주심이 좀 인종차별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도 좀 경고를 많이 평균 기록 봤을 때 다른 주심들보다 한 2배 정도 네. 경고를 잘 꺼내는 주심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팀 감독과도 좀 충돌이 있었나요? 3대팀 감독과 이제 몸싸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을 경합하는데 이제 감독이 터치라인 부근에 있잖아요. 네네. 그 공을 경합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부딪힌 거였어요. 근데 네. 이 장면이 이제 상대팀 선수들도 아니 우리 감독을 이렇게 밀쳐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도 사과를 했어요. 이게 네.
그 실수다. 실수다. 네. 누가 봐도 그 장면을 보시면 실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사수나가 1대0으로 이겼고 두 팀이 뭐 9위 10위로 순위가 팽팽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으로는 좀 이제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도 스포츠는 석연찮더라도 페어플레이가 있고 그렇죠. 결과가 확실합니다. 정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황희찬 선수는 0.95를 넣었다. 0.95 이게 뭔가요? 글쎄요. 이거는 조금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이 전반기에 거의 최하위까지 떨어지면서 강등권의 위기를 겪었고 네. 그로 인해서 감독 교체를 했거든요. 네. 월드컵 휴식 기간 직전에 부임한 감독이 줄리엔 로페텍이라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기도 했고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 온 이후에 계속해서 후보이던 황희찬 선수가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그 과정 속에 강등권에서 경쟁하던 웨스트햄을 상대로 지난 주말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 결승골이 후반 3분에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의 매서운 침투를 웨스트햄 수비수들이 막으려고 하다가 공을 빠뜨렸고 빠뜨린 공을 포덴스 선수가 이제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이런 위협적인 움직임과 활발한 움직임, 빠른 플레이에 대해서 로페테기 감독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승리를 통해서 울버햄튼이 리그 16위까지 올라가면서 강등권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컵 대회까지 포함했을 때 울버햄튼의 공식 성적이 3승 3무 1패예요. 네. 그러니까 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바뀐 좋네요. 과정 속에 황희찬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다. 네. 이 점은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월드컵 전에는 울버햄튼의 방출 맞아요. 대상으로까지 꼽혔는데 이제는 중심 선수로서 우뚝 섰다.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기점으로 대운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될 정도로 자. 급반전이 이루어졌어요. 포르투갈전의 결승골에 이어서 정말 대운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골이 그러니까 0.1골이 아니라 0.9할이었죠. 90%의 골은 결국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 때문에 완벽한 골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기 내내 그런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예. 자, 울버햄튼이 이제 강등권에 탈출하고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에 당분간은 있겠지만 예. 조금 더 또 좋은 팀으로 이적하거나 이럴 기회도 열리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적설이 나왔던 이유가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를 잘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로페테이 감독이 굉장한 명장입니다. 과거 네. 포르투갈 최고 명문인 포르투의 감독을 하기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로페테이 감독과 함께라면 황희찬 선수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울버햄튼에 그치. 남아서 계속 뛰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이제 브라질 올림픽 대표 출신의 마테우스 쿠냐라는 공격수가 오면서 황희찬 선수의 경쟁자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로페테이 감독은 쿠냐 황희찬을 이제 주전으로 함께 쓰고 있거든요. 예.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오랫동안 남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른 얘기들 한번 해보고요. 앞서 토트넘 경기 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스널과 경기에서 요리스 골키퍼에 대한 그렇죠. 요리스 골키퍼가 자책골을 기록했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입단 후 거의 354번째 경기였는데 첫 네. 자책골을 기록했고 그 자책골이 이제 측면에서 사카 선수의 크로스를 본인이 이제 막아서 쳐내야 되는데 네. 골대 안으로 아예 집어넣은 상태가 아이고.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그 요리스의 실책이 워낙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36살이니까 꽤 이제 황혼기에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자신의 실책으로 4골을 허용한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키퍼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록이니까 요리스 선수가 불안하다. 요리스 선수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이제 경기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요리스의 마지막 시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팀의 팀워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팀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예, 또 경기 중에 선수들 미드필더 안에서도 언쟁이 일어나고 콘테 감독이 바뀔 일은 없을까요?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콘테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그냥 이어진다면 토트넘이 연장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콘테 감독 자체의 위상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이룬 이력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콘테 감독과 결별했을 때 그 누구를? 이상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양측이 부담스럽잖아요. 올 시즌을 다 끝내보고 그 결과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최소한 시즌 중에 경질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나오긴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유명 리그는 아니지만 히딩크 감독을 빗대어서 쌀딩크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이제 대표팀은 이번 대회나 이번 기간을 끝으로 끝나나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베트남 대표팀이 태국과 AFF 미쓰비시 일렉트로닉컵 그러니까 뭐 AFF컵 동남아시아 네. 최고의 팀을 가리는 컵의 결승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고 어쩌면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가 많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맡고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뭐 굉장히 환호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렇죠. 사실 뭐 베트남 축구의 역사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바꿨다. 심지어 지금 이 대회 최다 우승팀인 태국이 6회 우승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지금 협회에서의 이제 고위 관계자가 동남아시아 축구를 바꾼 박항서 감독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축구가 이제는 동남아시아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네. 월드컵도 노릴 수 있고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이 그 아시안컵 8강도 올라갔었고 또 아시안 게임 4강도 올라갔었고 네, 그렇죠. 월드컵 최종 예선도 아시아에서 진출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이미지를 심어줬고 자신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1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한 골 차로 이기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네. 열리는 경기이긴 하지만 또 박항서 감독이 2018년에 무려 10년 만에 베트남을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자신의 첫 번째 참가 대회였거든요. 마지막에 또 우승을 차지하고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독으로서는 우승을 꽤 자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1차전도 베트남이 먼저 1대0으로 앞서다가 2대1로 역전을 당했지만 막판에 동점골까지 넣으면서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갔어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베트남이 이 태국과의 결승 1차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실점으로 또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면서 한국인 감독들이 다 선전을 했고 네. 한국인 감독들이 4강 중에 3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네. 잘했는데 역시 그중에서도 박항서 감독이 아주 좀 대단하구나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그 결승 진출인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의 이 한국 감독으로서의 성과가 이 결승전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좀 멋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쿠알라룸푸르 구장입니다. 이런 얘기 듣던 우리 예. 세대였는데 지금은 세계 유수의 무대를 휩쓸고 있죠. 예.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인 지도자들이 가서 또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아시아의 축구를 또 끌어올리는 것, 참 뭔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축구하면 사실 기술이 좋고 네. 화려하지만 힘이 부족하고 정신력이 그렇죠.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베트남 대표팀의 경기를 보시면 정말 우리 90년대 조금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대표팀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끈끈하고 강력하고 터프하거든요. 네. 한국인 지도자의 가치를 알리고 이제 사실 해외 진출이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인 감독들의 세계화를 이끈 이 박항서 감독의 성과가 정말 이제 어떤 결말을 맺을지 오늘 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풋볼 아시안 한준 발행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